한 달이 넘도록 그레고르는 기념물처럼 박혀버린 사과 조각에 꽂힌 채로 살아야만 했죠. 아무도 나서서 빼내려 하지 않았기에 별도리 없이 견디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그만한 보상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거실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으며 이제 그는 자신의 방 어두운 곳 한켠에서 식구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이 그리워했던 따뜻하고 활기찬 풍경은 아니었죠. 은행 수의일을 하며 집에서까지 고집스레 제복을 벗지 않는 아버지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금세 의자에서 골아떨어집니다. 어머니는 불빛 아래 몸을 깊이 숙인 채 의상실에서 받아온 일감들을 바느질했고 점원이를 얻은 여동생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저녁마다 속기술과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었죠. 살림살이는 점점 빠듯해졌고 급기야 어머니와 여동생이 장신구를 팔기 위해 의논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가장 큰 푸념거리는 이 넓은 집을 팔아 작은 데로 이사해야 하는데 그레고르를 옮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레고르는 순전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적당한 상자에 넣고 숨구멍 몇 개만 뚫어줘도 쉽게 해결될 문제였죠.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불행을 자신들이 겪고 있다는 극도의 절망감 때문임을 그레고르도 잘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말단 은행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었고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들의 속옷 바느질까지 해야 했으며 여동생은 고객의 비위를 맞추며 판매 대위를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죠. 그러한 노력에도 그 이상의 희망 따윈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다 슬그머니 그레고르의 방문이 닫혀지고 그가 홀로 어둠 속에 남게 되었을 때 그레고르는 마치 등에 난 상처가 새로 에이는 것처럼 시려옵니다. 여동생은 더 이상 그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고민하지 않았으며 매일마다 해오던 방 청소도 어찌나 순식간에 해대는지 여기저기 더러운 얼룩이 고스란히 피었고 먼지 뭉치들이 굴러다닙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대대적으로 청소한 적이 있었는데 대야에 물을 받아 몇 번이나 끼얹은 통에 사방이 온통 눅눅해져 버렸죠. 문제는 어머니가 자신 몰래 청소했다는 사실을 한 여동생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무랐고 어머니가 두 손을 들고 애원하는데도 왜 오빠 방을 자신에게 맡겨두지 않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죠. 그레고르는 그 누구도 문을 닫아서 자신에게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매우 언짢아집니다. 따지고 보면 동생이 직장에 나가게 되면서 자신에게 다소 소홀해졌다고 해도 어머니가 여동생 대신 나설 필요는 전혀 없었다고 그 역시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정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힘세고 성격이 급한 이 늙은 가정부는 자신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으며 오히려 능글맞게 다가와 늙은 말똥구리라 놀려대기도 합니다. 가정부가 또다시 허튼 소리를 하기 시작하자 화가 난 그레고르가 공격의 태세로 몸을 돌린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무서워하기는커녕 근처에 있는 의자를 들어 위협하기도 했죠. 그레고르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그의 입맛이 급격히 떨어진 것에 대해 그레고르는 이 방에서 사라져버린 애틋했던 물건들, 그것들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도 이제 그의 방에 생긴 변화에 대해 그럭저럭 받아들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식구들은 다른 곳에 보관할 수 없게 된 물건들을 그의 방 안으로 들여놓는데 익숙해졌죠. 물건들이 쌓이게 된 이유는 방 하나를 하숙인 세 사람에게 세놓았기 때문이었죠. 수염이 덥수룩하고 지나치게 깔끔한 이 세 신사들은 자기들이 쓰던 가구를 거의 챙겨왔기 때문에 기존의 물건들을 어디론가 처치해야만 했죠. 그레고르는 아무렇게나 던져진 많은 짐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조금씩 움직여 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도록 힘들고 슬퍼져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기도 했죠. 하숙하는 남자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레고르 역시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어두운 방 구석에 웅크려 지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 새로운 손님들은 마치 상전처럼 가족들의 식탁을 차지하고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날라다주는 음식들을 깐깐히 확인합니다. 그들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 긴장하고 서 있던 모녀는 그제야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정작 가족들은 부엌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예견된 비극은 일어나고야 맙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펼치던 하숙객들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몸을 일으켜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끌리듯 다가가죠.
이를 본 아버지가 서둘러 그들을 향해 연주를 멈추겠다고 말했고, 하숙객들은 정중하게 자신들 쪽으로 와 연주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여동생의 감미로운 연주는 시작됩니다. 연주에 마음을 빼앗긴 그레고르는 자신도 모르게 거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방에는 먼지가 도처에 깔려 있었고, 그레고르는 그 먼지들을 온통 뒤집어 쓰고 있었죠. 게다가 그의 등과 옆구리에는 실과 머리카락, 오랜 음식 찌꺼기까지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었죠. 그는 깨끗한 거실 바닥을 홀린 듯 기어나갑니다. 사람들은 바이올린 연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고,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금세 여동생의 연주에 시들해진 하숙객들은 슬슬 지겨워했고, 예의상 쉬는 시간을 뺏긴 것을 감수하겠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레고르는 애수에 젖은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고 악보를 보는 동생을 바라보며 이토록 음악에 사로잡힌 자신이 정말 동물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동생과 어떻게든 눈을 마주치고 싶었던 그레고르는 바닥에 머리를 바싹 붙여봅니다. 여기서 동생의 연주를 제대로 감상해줄 사람은 오직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레고르는 언제라도 동생이 자신의 방으로 와 연주를 하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크리스마스에 그녀를 음악학교에 보낼 것을 선언하기로 한 자신의 계획을 들려주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이런 속마음을 알고 나면 아마 동생은 감동에 겨워 눈물을 터뜨릴 거라 생각하죠. 그때 하숙객 중 하나가 놀라 소리칩니다. 그는 말문이 막히는지 집게 손가락을 뻗어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그레고르를 가리킵니다. 바이올린 연주가 멈췄고 남자들은 고개를 흔들며 웃더니 다시 그레고르를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크게 놀란 아버지가 어떻게든 그레고르를 향한 시선을 막아보려 하숙인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채 방 안으로 재촉하듯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이미 화가 난 하숙인들은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나름 겁이 났는지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가는 신용을 합니다. 여동생은 완전히 맥이 빠져 있었고 어머니는 한쪽에서 호흡곤란으로 헐떡이고 있었죠. 그때 하숙인 중 하나가 불쾌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즉각 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물론 여기 머문 기간 동안의 방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한 배상 청구까지 각오하라 엄포놓습니다. 그들이 방문을 쾅하고 닫아버렸을 때 아버지는 비틀대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레고르는 정체를 들킨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죠. 그는 자신에게 곧 거대한 파국이 닥쳐오리란 것을 확신합니다. 순간 여동생이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칩니다. 아버지는 그레테의 말이 100번 1000번 타당하다고 혼잣말했고 여전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이상해지더니 다시 가쁜 기침을 해댑니다. 여동생은 더욱 거세게 소리칩니다. 그때 그레고르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공포를 느낀 여동생은 후다닥 아버지 뒤로 몸을 감춥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두 팔을 쳐듭니다. 그렇지만 그레고르는 여동생을 불안하게 만들 생각은 조금도 없었죠. 그저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친 상태에서 몸을 일으키는 그레고르의 움직임은 둔탁했고 몇 번이고 고개를 쳐들었다가 바닥에 부딪히는 일이 반복되었죠. 가족들도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아무 말도 없이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레고르는 이제 몸을 돌려도 괜찮겠지 생각하며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니다. 너무 힘들어 헐떡대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기에 이따금씩 쉬어야 했지만 아무도 그를 몰아대는 사람은 없었죠. 그는 왔던 길을 돌아가며 자기 방이 그토록 멀리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이 허약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이 길까지 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간신히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는 겨우 고개를 돌려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마지막 눈길은
이제 완전히 잠든 어머니를 스칩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커다란 소리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에 놀란 그레고르의 다리들이 후들거리며 꺾이고 맙니다. 서둘러 문을 닫은 사람은 여동생이었고 그녀는 자물쇠 열쇠를 돌리며 드디어 됐다고 소리칩니다. 그레고르는 어둠 속을 둘러보며 이제 자신이 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실 이 몸으로 지금까지 돌아다녔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었죠. 게다가 기분도 비교적 괜찮다고 느낍니다. 통증이 잦아들면서 등에 박힌 사과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과 주변으로 퍼진 염증이 먼지에 덮여가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감동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회상합니다.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 여동생보다 자신이 더 단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공허하고 평화로운 사색에 잠겨 시계탑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동이 트는 모습까지 바라봅니다. 그의 머리가 아래도 툭 떨어졌고 콧구멍으로 가느다란 숨이 새어나옵니다. 아침에 가정부가 그레고르의 방을 잠깐 열었을 때 가정부는 꼼짝 않고 누워있는 그레고르를 봅니다. 그녀는 그레고르가 무언가에 단단히 기분이 상한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녀는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긴 빗자루로 그레고르의 몸을 간지려 봅니다. 그에게서 아무런 반응도 없자 이번에는 툭툭 찔러보기도 합니다. 그레고르가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밀려나가자 그제야 그녀는 가까이로 가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사태의 진상이 파악되자마자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져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가족들은 모두 달려나와 그레고르 앞에 섭니다. 아버지는 그레고르의 시신 앞에서 성호를 그으며 말합니다. 시신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동생 그레테가 납작하게 말라붙은 그레고르의 몸을 보며 그가 오랫동안 들여놓은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아왔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레고르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봅니다. 가정부는 문을 닫고 창문을 열어 젖힙니다. 3월 끝자락의 어느 아침이었고 차가운 공기 사이로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죠. 이윽고 하숙인들도 방에서 나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아침 햇살이 드리워진 그레고르의 시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향해 당장 이곳에서 나가달라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끝날 싸움을 기대하던 하숙인들은 못내 아쉬운 듯 말없이 짐을 쌉니다. 이제 그들은 식탁에 앉아 결근계를 쓰기 시작합니다. 가정부가 그들에게 다가와 옆방이 저것을 치우는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이 이미 다 처리했음을 생색내듯 떠벌립니다.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가정부의 말을 아버지가 단호하게 막았고 그녀는 매우 기분이 상한 듯 짧은 인사를 내뱉고 문을 쾅 닫아버리죠. 아버지는 저 여자도 곧 내보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섭니다. 이들은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기로 합니다. 전차 칸에는 그들 가족 셋뿐이었고 그들은 창가의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마음껏 등을 기대고 앉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새로운 앞날을 논의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미래가 그렇게 암울한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세 사람 다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데다가 이 큰 집을 팔고 작고 위치 좋은 집을 얻는다면 형편은 훨씬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잠자씨 부부는 문득 점점 생기가 도는 딸의 볼을 쳐다봅니다. 어느샌가 아름답고 풍만한 처녀로 피어나고 있는 그녀를 보며 이제 딸에게 반듯한 신랑감을 찾아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러 딸이 가장 먼저 일어나 그 싱그러운 몸을 뻗어 기지개를 켰을 때 그것은 마치 자신들의 멋진 꿈과 계획을 허락하는 승인이었다고 여깁니다. 카프카스럽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카프카에스크.
카프카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형용사는 실제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의 소설 속 세계처럼 뭔가 불확실하고 기묘하고 두려움을 자아낸다는 의미이죠. 그는 왜 이런 작품들을 써내려갔을까요? 요컨대 나는 오로지 깨물고 찔러대는 책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읽은 책이 주먹으로 정수리를 갈겨 우리를 깨우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하러 책을 읽겠는가? 그에게 책이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흔드는 것, 우리 내부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카프카의 가장 카프카에스크한 작품, 변신에 대한 리뷰를 시작합니다. 카프카의 복잡했던 성장 배경은 그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논의할 때 항상 중요하게 언급되어지는데요. 그는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평생을 체코 프라하에서 살아온 토박이었죠. 권위적이고 독단적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를 체코의 보통학교가 아닌 상류층 독일계 학교로 진학시키며 카프카가 법조인으로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후일 카프카의 모든 작품들이 체코어가 아닌 독일어로 쓰인 건 바로 그 성장 배경에서 기인했다고 보여집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었으나 체코인이었고, 체코인이었으나 독일어를 썼고, 독일인에게는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에 불과했죠. 어디에나 속하나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사회적 소외감과 불안한 정체성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존재론적 고민에 대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카프카는 법학을 전공하고 노동보험공단에서 일을 하면서도 글쓰기에 대한 열망으로 남몰래 작품들을 써내려갑니다. 하지만 신경쇠약이 심했던 그는 결국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남긴 유언은 자신의 원고들을 모두 태워달란 것이었죠. 하지만 브로트는 스스로 편집자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한 줌재로 사라질 뻔한 카프카의 유고는 그렇게 세상 밖으로 빛을 발합니다. 작품에서 그레고르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지만 자신의 현실에 회의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진심으로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교류를 원하지만 현실은 기계처럼 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죠. 그는 차라리 악마가 모든 걸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푸념합니다. 그의 바람이었는지 징벌이었는지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벌레로 변신합니다. 변신이 쓰인 시기는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되었던 초기 자본주의 시기로 부의 편중화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카프카는 노동보험공단에서 일하며 소모품처럼 대체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수도 없이 목도했고 이후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러 활동을 펴나가기도 하죠. 이러한 배경과 연관해서 이 작품을 자본주의의 급류 속에서 일을 할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모습을 투영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변신의 모티프에 대해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을 벌레 보듯 여기던 독일 사회의 인식을 비판하고 있다는 해석, 은둔형 히키코모리와 가족 사이의 갈등과 단절을 묘사했다는 해석, 불교의 윤회설, 그리고 환상소설의 한 유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관점의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카프카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던진 질문은 결국 인간 존재의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레고르가 하루아침에 벌레가 되었습니다. 홀로 가족을 책임져온 부양자에서 이제 그들의 돌봄을 기대해야 하는 쓸모없는 존재로 변신한 것이죠. 눈여길 것은 무력했던 가족들이 마치 휠체어에서 일어서듯 스스로 몸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변신한 셈입니다. 오래도록 그레고르를 짓누르던 가족이라는 연대와 사랑, 그 감사함 뒤로는 분명 이기적인 의존감이 자리했던 것이죠. 이제 기가 막힌 현실을 직면한 가족들의 심리가 어떻게 입체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충격과 공포였죠. 하지만 그것이 그레고르라는 걸 인정한 순간 그 감정은 연민, 동정으로 변합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그레고르의 존재가 귀찮아질 즈음 그 감정은 다시 무관심과 홀대로 바뀌죠. 그러다 그레고르에게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인식했을 때 왜 하필 자신들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쳐야 했는지 원망과 절망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레고르가 자신들의 삶에 커다란 장애임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감정은 인지적 왜곡을 택합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부터의 부정이었죠. 더 이상 그레고르가 아니라 저것이라 부릅니다. 그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양심과 의무에서 해방되려 한 거죠. 그리고 매우 냉정히 자신들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 결말의 불편함은 어쩌면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과 닮아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고 할 만큼 했다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합리화해왔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죠. 그들에게 최선이란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가끔 청소를 해주는 것, 거실 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이었죠. 그가 무슨 벌레로 변한 건지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읽어낼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레고르에게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변신한 이후에도 그의 고민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가족들을 향해 있었죠. 그의 눈은 항상 거실을 향해 있었고 가족들의 고민에 아파합니다. 가족들의 행복이 사라져버릴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가족들의 냉대에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살아있는 자신이 결코 동물일 순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 모습은 끝까지 인간으로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 의지였으나 반대의 관점으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지 또한 없었던 것이죠. 그는 물리적으로는 변신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변신하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그가 벌레가 된 자신에 대한 자기 수용이 있었더라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시작할 것인지를 고민했더라면 스스로 그 방으로부터 벗어났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벌레로 변했다는 이 설정은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련은 어느 날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지난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게 되죠. 부모라는 이름으로 혹은 자식으로, 사회적 자아로 부응해야 했던 이름의 무게들, 내가 없는 나의 삶으로 유기해온 시간들. 누구나 한 번쯤 변신을 꿈꿉니다. 하지만 온전한 변신이란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겠지요. 나로부터 탈피하여 진짜 나로 거듭나는 시간. 그 우아의 시간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